보름 드리겠소. 그 안에 짐 싸시오. 내가 왜 당신 후실이 되어야 하오? 아버지 빚 때문이지요. 싫으면 갚으시오. 갚을 돈이 있으면.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 옹기 굽는 연기가 사시사철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길이 좁아 외지 장수들도 쉬이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그 덕에 마을 안 일이란 마을 안에서 다 해결되고 마을 안 소문이란 하루가 멀다 하고 퍼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늘 배어나오는 옹기 유약 냄새, 그것이 이 마을의 공기였습니다. 그 마을에 다혜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2. 양반 가문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집안은 기울대로 기울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병든 할머니, 그리고 오라버니가 먼저 세상을 등지며 남기고 간 어린 조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혜는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평생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렸고 틀린 것을 보면 입을 못 다무는 성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혀를 차면서도 속으로는 대견해했다지요. 그 고집이 지금은 이 집안을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혜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약을 다리고 조카 밥을 지어 먹이고 해가 뜨면 마을 옹기가마 옆 품일터로 나갔습니다. 옹기 빚는 일을 돕는 품삯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녁에는 바느질감을 가져와 등잔 아래서 밤늦도록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늘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에는 그 갈라진 틈새로 실바람이 파고들어 뼈까지 아렸습니다. 그래도 다혜는 앓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아픔도 고집스럽게 참는 법이었으니까요.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변서방이었습니다. 옹기를 사고 파는 일로 재산을 불린 그는 마을에서 빚을 놓고 이자를 받으며 사실상 동네 절반의 살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얼굴이 기름진 사내로 웃을 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무서우니까 더 공손하게 굴었습니다. 변서방에게는 본처가 있었으나 그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마을 안의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서방은 틈만 나면 후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있으니 꺼리는 집이 없으리라 여겼겠지요. 그러나 선뜻 딸을 들이밀 집도 없었습니다. 돈은 많아도 사람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초입, 변서방이 다혜네 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막 차가워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혜가 빨래를 걷고 있었고 할머니는 툇마루에 등을 기대고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변서방은 인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종이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다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댁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소. 다혜는 빨래를 든 채로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고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요? 빈 문서요. 돌아가신 댁 아버지께서 내 선대한테 꾼 돈이요. 이자가 붙어서 이제 제법 되는데 못 갚겠으면 댁이 직접 갚으면 될 일 아니겠소. 말끝에 변서방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혜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후실 자리요. 다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변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빠르다니까.
다혜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빨래가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혜는 표정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변서방은 흔쾌히 웃었습니다. 물론이요. 보름은 드리지. 그 안에 답을 주시오. 그가 나가고 나서 다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른 나무잎이 하나 다혜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툇마루에서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혜야, 저희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볕이 좋지요? 그날 밤 다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서방의 후실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혜의 고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보다 앞서 다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문서가 진짜라면 아버지가 실제로 그 돈을 꾼 것이라면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한 법도 변서방 편이었습니다. 다혜는 등잔불 아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혼인한 몸이라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면 아무리 변서방이라도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후실도 빚 대신 몸을 받는 것도 혼인한 여인에게는 구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였습니다. 혼인하자고 할 사람이 있어야 했고, 그것도 빠르게 조용히 성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혜가 나중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여야 했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변서방을 막을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다혜가 머릿속에서 마을 남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복. 윤복은 마을에서 나무꾼으로 먹고 사는 30 남짓한 사내였습니다. 딱히 집안도 없고 논밭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지게 하나와 낡은 도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마을 사람들에게 팔거나 주인집 헛간을 빌려 잠을 자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윤복에 대한 평은 한결같았습니다. 느리다. 답답하다. 말이 어눌하다. 눈치가 없다. 말을 꺼내면 한 박자씩 늦게 나왔습니다. 남이 반쯤 이야기를 끝냈을 때 윤복은 이제 막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의 물건값 흥정이라도 한 번 하면 주변에서 애가 타서 대신 해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빚을 진 적도 싸움을 벌인 적도 없었습니다. 남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말없이 받아들고 함께 걸어줬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윤복이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 산길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쳐 있을 무렵, 지게를 진 윤복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작단이 어지간히 무거워 보였는데 걸음이 느린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태평하게 걸어왔습니다. 다혜가 길을 막고 섰습니다. 윤복이 멈추더니 다혜를 한 번 보고 장작을 한 번 보고 다시 다혜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 씨요? 나하고 혼인해 줄 수 있소. 윤복의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입이 열렸습니다. 지금요. 사정이 있소. 빨리 해야 하오.
마다하지 않으면 고맙겠소. 윤복은 또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다혜는 그 짧은 대답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진 채 윤복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다혜의 뒷모습이 마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윤복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준비할 것도 갖출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간단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구경을 왔는데 웃음을 참는 얼굴이 반, 어이없어 하는 얼굴이 반이었습니다. 다혜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저 사람하고 혼인을 하다니 급하긴 했겠지. 변서방 때문이라더라. 그래도 그렇지. 저 느림보 나무꾼이랑은 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다혜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창피한 것도 꼿꼿하게 참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윤복은 혼례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어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혜가 곁눈으로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혜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윤복이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혼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윤복을 관찰했습니다. 경계하는 것이었지 궁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먹는 것에 집중하고 나무를 하면 나무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아침마다 고개를 숙였고 조카가 울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말로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장작이었습니다. 윤복이 지고 오는 장작단은 다른 나무꾼들 것보다 확실히 무거웠는데 그 무게를 전혀 무겁게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혜가 슬쩍 들어봤다가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내려놓으면서 윤복은 꼭 한 번씩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이 눈에 띄면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왜 줍소? 윤복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버리면 아깝소. 다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이 아까울 것이 무엇인가 싶었지만 어눌한 사람한테 뭘 더 물어봐야 뜻있는 대답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혜는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 물을 한 잔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부엌을 지나 마루를 돌아오는데 안방에 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다혜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문틈 쪽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윤복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깨진 옹기 조각 두어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혜의 아버지 이름이 그 낡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의 숨이 가늘게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손등에 조금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복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옹기 조각들을 헝겊으로 하나하나 감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일렁이다 가라앉았습니다. 다혜는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답게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종이에 왜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인가? 변서방이 가져온 빈 문서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리고 저 나무꾼은 정말 우연히 이 마을에 있는 것인가? 밤이 깊었습니다. 다혜는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변서방 쪽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마을에서 가장 답답하다는 나무꾼. 느리고 어눌하고 눈치 없다는 사람. 그런데 힘은 비범하고 깨진 옹기 조각을 헝겊에 감싸고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를 품에 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 다혜는 문이 닫힌 남편의 방을 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혼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한 것인가? 바람이 지붕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변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다혜의 집 마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변서방의 목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혼인이고 뭐고 소용없소. 문서가 있는 한 이 여인은 내 빚을 갚아야 하오. 마을 사람 서너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아니, 구경꾼이었습니다. 다혜가 마당에 서서 변서방을 마주봤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서방의 눈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윤복이 서 있었습니다. 지게도 도끼도 없었습니다. 두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서방이 그쪽을 보는 순간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저 나무꾼 놈이 가진 종이도 내놓으시오. 그것도 내 것이오. 윤복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변서방의 발소리가 마당을 눌렀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 셋이 담장 옆에 늘어섰습니다. 증인이라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증인이라기보다 구경꾼에 가까웠습니다. 눈빛이 흘끔거렸고 입가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마당을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마른 흙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다혜는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열린 문 안에서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는 아직 낮잠 중이었습니다. 변서방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때와 같은 그 낡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보시오, 다들. 이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소. 빚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갚는 것 예부터 내려온 이치요. 그러고는 다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인을 했다고 들었소. 그래서 내가 직접 왔소이다. 혼인을 했어도 빚은 빚이요.
남편이 대신 갚으면 되지 않겠소. 다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 갚을 빚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겠소. 그 문서 내가 직접 읽어봐도 되겠소? 변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읽어봐야 소용없소.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도장이 찍혀 있어도 내용이 맞아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오. 허허. 변서방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두려울 때일수록 더 꼿꼿해지는 법입니다. 그때 변서방의 시선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윤복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담장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게도 도끼도 없이 두 손을 내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다혜도 몰랐습니다. 변서방의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그는 나무꾼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무꾼이 가진 종이도 내놓으시오. 그것도 내 것이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장 옆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다혜가 윤복을 봤습니다. 윤복은 변서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리고 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왜 당신 것이오? 윤복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변서방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안과 관련된 문서는 전부 내 것이오. 어디서 주워온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놓으면 좋을 것이오. 윤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변서방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데려온 사람 중 하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복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복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서방에게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쥔 채 마을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시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 문서 읽어볼 수 있는 분 계시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당을 다녀 그를 아는 김훈장이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복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오. 상관없는 사람이 볼 문서가 아니오. 그러나 김훈장은 이미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이거 빈 문서가 아닌데.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김훈장의 손이 종이 위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마을을 덮친 흉년. 그때 변서방의 아버지 집안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다혜의 아버지가 곳간을 여러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거저 준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변서방 아버지가 손수 적어 도장을 찍어 남긴 문서였습니다. 빈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문서였습니다. 다혜의 귀에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흉년. 아버지의 곳간. 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왜 윤복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붉은 기가 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서방. 윤복이 그를 불렀습니다. 느리지 않은 목소리로. 당신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집안 딸을 후실로 데려가려 했소. 변서방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소? 위조일 수도. 도장은 감정하면 알 수 있소. 윤복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돼요. 그 말에 변서방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한 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담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증인이 아니라 구경꾼이었으니 이제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변서방이 마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다혜와 윤복,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김 훈장뿐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종이를 다시 접어 윤복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혜는 윤복을 봤습니다. 그를 제대로 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혼인을 하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담장 안에서 잠을 잤는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문서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소? 윤복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소. 왜 가지고 있었소? 이번에는 더 오래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다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 윤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혜는 밥을 지으면서 손이 여러 번 멈췄습니다. 쌀을 씻다가 멈추고, 불을 지피다가 멈추고, 국을 젓다가 멈췄습니다. 생각이 자꾸 끊기고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흉년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 덕에 변서방 집안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변서방은 빚으로 둔갑시켜 다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윤복은 그 은혜 문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마을에 왜 왔을까? 다혜는 국자를 솥에 기대어 놓고 부엌문 밖을 봤습니다. 윤복이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장작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속에서 윤복의 등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문서를 꺼내 마을 사람들 앞에 펼친 것. 변서방을 향해 느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한 것.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 다혜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감사도 쉽게 내뱉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조카, 그리고 윤복이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국이 있고 나물이 있고 밥이 있었습니다. 윤복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국을 흘리면 말없이 닦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질을 힘들어하면 말없이 반찬을 가까이 당겨줬습니다. 다혜는 그것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오늘 일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조카가 먼저 일어났고
할머니를 윤복이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에서 다혜 혼자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빨갛게 됐습니다. 다혜는 그 손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혜가 바느질감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옆방에서 조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복이 마루에 앉는 소리였습니다. 다혜는 바느질을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무엇을 하는지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윤복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다혜 씨, 왜요? 오늘 놀랐소. 다혜는 바늘을 멈췄습니다. 놀랐냐고 묻는 목소리가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놀랐소.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끝난 것이요. 변서방은 다시 오지 못할 것이요. 알겠소. 또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렸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기울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복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혜는 한동안 바늘을 들지 못했습니다. 다 끝난 것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을 건드리는지 다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변서방네 집 하인이었습니다. 손에 쪽지 하나를 들고 다혜에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윤복을 찾았습니다. 윤복이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다혜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읽는 동안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인이 가고 나서 다혜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윤복이 쪽지를 접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닌 것에 왜 그런 눈을 하오? 윤복이 다혜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 좀 기다려 주시오. 왜요? 할 말이 있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복은 지게를 들고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서방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복이 숨기고 있는 것도 문서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마당이 어둑해졌습니다. 윤복이 돌아왔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손을 씻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요? 윤복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늘 받은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헝겊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시오. 다혜가 헝겊을 폈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옆에 깨진 옹기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조각이었는데 그 무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다혜가 쓰던 밥그릇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윤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혜 씨 아버지 밑에서 나무를 나르던 아이였소. 마루에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이 조용했고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고
조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헝겊을 손에 쥔 채 윤복을 봤습니다. 깨진 밥그릇 조각이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그 무늬는 기억 속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파란 덩굴이 둘러진 조그만 옹기 밥그릇. 어릴 때 다혜가 밥을 먹던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집센 다혜가 목소리를 떨다니 스스로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윤복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마루 끝 어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소.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윤복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위를 얻어 먹고 살았는데 12살 그 해 겨울에 이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뒤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혜 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양반이 쓰러진 아이를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윤복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혜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윤복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업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따뜻한 방에 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 위에 그 파란 덩굴 무늬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작은 밥그릇에 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복은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밥그릇이 자기 앞에 놓였다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혜는 그 말을 들으며 손 안에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윤복은 그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나무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힘이 세고 부지런했습니다. 다혜 아버지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글자도 몇 자 가르쳐 줬습니다. 봄이 오자 윤복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다혜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윤복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세를 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떠나는 날 다혜 아버지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읽어라. 글을 더 배우고 나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복은 그 종이를 품에 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윤복은 이 산 저 산을 떠돌며 나무를 했습니다. 글을 더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 품에 간직해온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때서야 내용을 알았습니다. 흉년의 변서방 집안을 살려준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혜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진 자가 훗날 이 집안에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디 그 마음만 받겠노라. 값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윤복은 그 구절을 읽고 한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진 자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다혜 아버지가 변서방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윤복은 지금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윤복은 이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혜가 물었습니다. 그 밥그릇 조각은?
떠나던 날 마당에 깨진 것이 있었소. 아무도 안 줍기에 제가 주었소. 왜요? 윤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버리면 아깝소. 다혜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 전에도 들었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을 왜 줍느냐고 물었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눌한 사람의 어눌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버리면 아깝다. 깨진 것도 버려진 것도 아깝다. 그 아이가 그랬겠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마을 어귀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아이가.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복의 이야기가 끊기고 마루 위에 잠시 침묵이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줄어드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다혜는 조각을 다시 헝겊에 감쌌습니다. 천천히 윤복이 하던 것처럼. 그러면 나하고 혼인한 것도 처음부터 알고 한 것이오? 알고 했소. 변서방이 문서를 들이밀 거라는 것도 짐작했소. 그러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나한테. 윤복이 다혜를 봤습니다. 말해도 믿었겠소. 다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었겠느냐고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다혜는 이 사람을 방패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느리고 답답한 나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윤복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미안하오. 다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두 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다혜 자신도 몰랐습니다. 고집 센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윤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지 않소. 나는 당신을. 괜찮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짧은 만큼 묵직했습니다. 다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다 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다혜가 조카 밥을 먹이고 있는데 윤복이 마당에서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윤복이 지게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 변서방네 창고에 불이 났소. 불이요? 옹기 창고요. 많이 탔다고 하오. 다혜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윤복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문서들이 있었소. 변서방이 마을 사람들한테 빚을 잡아둔 문서들이. 다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 탔소. 다 탔다고 하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이 난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다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윤복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복의 두 손이 어젯밤보다 조금 거무스름해 보이는 것을 다혜는 보았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서방이 마을 한복판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문서가 다 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받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집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긴 세월 그에게 눌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서방은 결국 혼자 고함을 치다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혜는 먼 곳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무언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싶은 마음과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것이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쉽게 안도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끝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짓는데 윤복이 부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혜 씨. 왜요? 손 좀 보시오. 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복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바다 펼치니 기름이 담긴 작은 단지와 헝겊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텄소. 바르면 덜 아프오. 다혜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군데군데 붉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먼저 알아채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바다 손 위에 올려뒀습니다. 윤복이 돌아섰습니다. 다혜가 그 등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윤복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다혜는 기름을 손에 바르면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이 따끔했습니다. 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이 따끔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다혜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복이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어디 가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다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윤복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에 올라앉는 소리,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다혜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윤복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옹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파란 덩굴 무늬가 둘러진 작은 밥그릇이었습니다. 어릴 때 것과 꽃 같은 무늬였습니다. 그게 구워놓은 게 있었소. 오래됐소. 윤복이 밥그릇을 다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든 거요? 한참 됐소. 왜요? 윤복이 잠깐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깨진 것 말고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었소. 다혜는 그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온기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기름을 바른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틈이 아직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파란 덩굴 무늬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흉년의 곳간을 열었던 아버지. 쓰러진 아이를 업어온 아버지. 떠나는 아이 손에 종이를 쥐어주며 나중에 읽으라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은혜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으로.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우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혜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횃불 몇 개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에 횃불이라니. 윤복이 일어섰습니다. 눈이 좁아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변서방이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발을 구르며 고함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에 탔다던 그 창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다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은혜 문서 같은 걸로는 안 돼요. 변서방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관아에서 확인한 문서요. 댁 아버지 땅 문서요. 횃불이 마당을 밝혔습니다. 변서방 뒤에 선 사람이 넷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읍내 쪽에서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 손에 각각 몽둥이 하나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횃불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변서방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비췄습니다. 낮에 고함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다혜는 마루 끝에 섰습니다. 손에 파란 덩굴 무늬 밥그릇을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것을 받아 들고 있었으니까요.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윤복이 다혜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땅 문서를 보여주시오. 윤복이 말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변서방이 피식 웃었습니다. 볼 것도 없소. 관아, 도장이 찍혀 있소. 내가 아버지가 내 선대한테 진 빚담보로 잡힌 땅이요. 그 땅을 이제 받으러 왔소. 언제 잡힌 것이요? 12년 전이요. 12년 전이면 윤복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혜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요. 변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무렵 다혜 씨 아버지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소.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때였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내일 관아에 가서 하겠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변서방이 윤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보시오. 거기서도 같은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횃불들이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짧았습니다. 다혜도 윤복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등잔 아래서 아버지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괴짝 안에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장부, 낡은 메모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복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보지도 않고 마당을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다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손에 편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는데 날짜가 12년 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그 안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변서방이 와서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나는 무슨 문서인지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눈이 침침하여 윤복이 그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져가시오. 관아에서 쓸 수 있소.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1시경이 걸렸습니다. 길이 좁고 돌이 많았습니다. 다혜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윤복은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다혜가 빠른 것이 아니라 윤복이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읍내가 가까워질수록 다혜의 손이 편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윤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쥐시오. 구겨지면 읽기 어려워지요. 다혜가 손에 힘을 뺐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가락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니 변서방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읍내포 목전 주인이었고 한 명은 다혜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고 서늘했습니다. 돌바닥이 깔려 있었고 처마 끝에서 아침 이슬이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탁자가 하나 놓였습니다. 그 앞에 사또가 앉았습니다. 나이가 50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무심했습니다. 변서방이 먼저 땅 문서를 올렸습니다.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12년 전 접수된 문서입니다. 저 집안에서 빚담보로 잡힌 땅이온데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땅을 넘겨받으러 왔사옵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은 있소. 그런데 저쪽은 무슨 말이 있소? 윤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편지를 보아주십시오. 편지를 올렸습니다. 사또가 읽었습니다.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편찮아 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 무렵 다혜 씨 아버지는 눈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변서방이 그 틈을 이용해 도장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 말이오.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니오. 증명할 수 있소. 윤복이 돌아봤습니다. 마당 입구 쪽을 향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다혜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다혜 아버지 집에서 일하다 나이 들어 은퇴한 머슴 출신의 노인이었습니다. 삼봉 어르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삼봉 노인이 탁자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변서방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이미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이 넘은 때였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몸도 좋지 않아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던 때였습니다. 변서방이 종이를 들고 와 도장을 찍게 했는데 주인 어른은 그것이 무슨 종이인지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변서방이 읽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변서방을 봤습니다. 변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네가 무슨 기억을 12년이나 됐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삼봉 노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제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변서방이 들어오는 것을 봤고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주인 어른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도장을 찍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왜 말리지 못했는지 그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혜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계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몸이 아파 누운 채로 무슨 종이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겠구나. 사또가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강압과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오.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소. 변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또, 그건 조용히 하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병든 사람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도장을 받아냈소. 그것만으로도 이 문서의 정당성은 없소. 증인도 있소. 변서방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옆에 세워둔 증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억울하면 다시 소를 내시오. 그러나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요.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오는데 볕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햇살이 가을처럼 포근했습니다. 돌바닥 위로 빛이 납작하게 깔렸습니다. 다혜는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도 말이 없었습니다. 삼복 노인은 관아 앞에서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먼저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봉 어르신을 당신이 찾아간 거요. 찾아갔소. 언제요? 어제 낮에 나무 하러 나간다고 하고. 다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복도 멈췄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안 했소. 다혜가 윤복을 봤습니다. 윤복이 다혜를 봤습니다. 그러다 다혜가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윤복도 웃었습니다. 역시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 위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은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각, 할머니 생각, 조카 생각, 그리고 옆에서 걷는 이 사람 생각. 12살 겨울의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던 아이. 밥그릇 하나에 울었던 아이. 종이 한 장을 품에 넣고 떠났던 아이. 그리고 10수년을 돌아 이 마을로 다시 온 사람. 그가 왜 왔는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기대도 돼요. 윤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기댈 생각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겠소. 윤복이 한동안 다혜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산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잎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가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었냐? 읍내 갔다 왔어요, 할머니. 읍내는 왜? 볼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윤복을 봤습니다. 윤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차려놨다. 어서 들어오너라. 집안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끓여놓은 된장국이었습니다. 몸이 편찮은 사람이 어떻게 끓였는지 아마 조카가 옆에서 도왔겠지 싶었습니다. 다혜는 신발을 벗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냄새가 집 냄새구나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이 집에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윤복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맑은 밤 같았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쉬면 희게 흩어졌습니다. 다혜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혜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별것 아니요. 별것이요. 윤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소. 처음에 당신을 방패로만 생각했소. 알고 있었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오. 윤복이 하늘을 봤습니다. 다혜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다혜 씨. 왜요? 이제 다 끝난 것이요. 진짜로.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정말로 다 끝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집안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다혜가 일어서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말이라니. 윤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혜도 굳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추는 곳은 이 집 앞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왔소이다. 윤복과 다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낮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또가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변서방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윤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가보겠소. 같이 가겠소. 두 사람이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횃불 아래 서 있는 것은 관아,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람은 다혜도 윤복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윤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윤복이오? 그렇소. 찾았소. 오래 찾았소. 횃불 아래 선 사람은 4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관아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상인도 양반도 포졸도 아닌 어딘가 먼 곳에서 오래 길을 걸어온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윤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윤복이오? 그렇소. 찾았소. 오래 찾았소. 윤복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굳은 것도 놀란 것도 아닌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맞닥뜨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윤복과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오. 윤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등잔을 켰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윤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소. 오래전에 부탁받은 것이요. 윤복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혜는 그 손을 봤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다혜 씨 아버지한테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혜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부탁하셨소. 몸이 많이 편찮으실 때였소. 윤복이라는 아이를 찾으면 전해달라고.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소.
미안하오. 낯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은 다 했소. 이만 가겠소. 대문 밖으로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윤복과 다혜만 남았습니다. 봉투가 윤복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열어보시오. 윤복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을 때 쓴 글씨였습니다. 윤복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혜는 기다렸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복이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다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복이 편지를 다혜에게 건넸습니다. 다혜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흔들리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윤복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만은 전하고 싶었다. 내가 봄에 떠나던 날 나는 마당에서 지켜봤다. 아이가 혼자 길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참 작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걸음이 곧았다. 그 걸음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은 밥 몇 끼와 따뜻한 방 하루였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평생 은혜로 여길 것 같아서 그러지 말거라. 사람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혜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살면서 굶는 사람을 보거든 모른 척하지 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혹시 내 딸아이가 힘든 때를 만나거든 곁에 있어주면 고맙겠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 잘 살아라. 다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복이라는 아이를.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그런데 윤복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마루에서, 관아가는 길에서. 다혜가 빠르게 걸으면 그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손이 트면 기름을 건넸습니다. 편지를 꽉 쥐면 천천히 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그대로였습니다.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지도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눈 아래를 꾹 눌렀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편지가 있는 줄 알았소? 몰랐소. 그러면 아버지 부탁도 몰랐소. 몰랐소. 다혜가 윤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곁에 있었소? 윤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 같았소.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다혜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의 부탁을 몰랐어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만도 아니었어도, 그냥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도 조카도 자고 있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이 거의 다 탔습니다. 기름이 바닥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야겠소. 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가 방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복 씨.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지금껏 당신이라고만 했었습니다. 윤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소. 곁에 있어줘서. 윤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지만 눈까지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다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리다가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혜가 밥을 짓고 있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변서방이 마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서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변서방이 무릎을 꿇은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윤복이 다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변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내가 원수 갚으려 했소. 부끄럽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어나시오. 변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그 마음은 받겠소. 그러나 다시는 이 집 앞에 오지 마시오. 그것으로 끝내겠소. 변서방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혜를 한 번 봤습니다. 윤복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조용했습니다. 윤복이 산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진짜로 나무를 해온 날이었습니다. 장작단을 마당에 내려놓고 하나씩 쌓았습니다. 다혜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카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무 일도 없음이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버텨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혜가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쌓는 윤복의 등이 보였습니다. 묵직하고 넓은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나무꾼의 등이었는데 지금은 기댈 수 있는 등처럼 보였습니다. 다혜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복이 읍내 오는 길에 사온 것이었습니다. 북어포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북어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윤복이, 너 언제부터 내가 북어 좋아하는 줄 알았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말도 안 한 것을? 드시는 것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이가 별로 없는 웃음이었지만 화냈습니다. 야, 이 사람 봐라. 눈치 없다더니. 조카가 따라 웃었습니다. 다혜도 웃었습니다. 윤복은 그 웃음들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귀 끝이 조금 붉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다혜가 설거지를 하는데 윤복이 부엌 앞에서 불렀습니다. 다혜 씨. 왜요? 잠깐 나오시오. 다혜가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마당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윤복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헝겊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다혜가 받아서 폈습니다. 밥그릇이었습니다. 파란 덩굴 무늬가 둘러진 작고 온전한 옹기 밥그릇. 그런데 이번 것은 어제 본 것보다 더 매끄러웠습니다. 더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었습니다. 언제 만든 거요? 이건 오래됐소. 어제 것도 오래됐다고 했소. 이건 더 오래됐소. 다혜가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파란 덩굴이 그릇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진 문이었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밥 굶지 말라고. 다혜가 한동안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밥 굶지 말라고. 그 말이 짧았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살 겨울에 밥그릇 하나에 울었던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것 말고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밥 굶지 말라고. 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복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게 웃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리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밥그릇을 만들면서 문서를 품에 넣고 깨진 조각을 헝겊에 감싸면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으면서 다혜가 밥그릇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고집 센 사람도 목소리가 떨릴 수 있었습니다. 윤복 씨. 왜요? 나도 잘할게요. 윤복이 다혜를 봤습니다. 그 눈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알겠소. 밤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별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멀리게 짖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다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업어온 사람. 떠나는 아이 손에 종이를 쥐어준 사람. 그리고 병든 몸으로 흔들리는 손으로 그 아이한테 편지를 남긴 사람.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이렇게 다 이어졌구나 싶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은혜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으로. 깨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윤복이 해온 장작이 넉넉했고 할머니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살이 올랐습니다. 다혜의 손은 여전히 트고 갈라졌지만 저녁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윤복이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단지가 비면 어느새 새 것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다르게 봤습니다. 처음 혼인할 때 웃음이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가 고집세다는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복은 있다고. 봄이 왔습니다. 다혜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옆에서 돕는 척하며 놀았습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서 볕을 쬐었습니다. 윤복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다 다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를 집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혜가 옆을 봤습니다. 나물 다듬을 줄 알소. 조금. 언제 배웠소? 보면서 다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윤복이 나무를 다듬는 손이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꽤 됐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카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해는 파란 덩굴 무늬 밥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수북이 담았습니다. 넘칠 것 같았지만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온전했으니까요.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밥상을 들고 나가면서 다혜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밥을 주는 것도, 곁에 있는 것도, 깨진 것을 줍는 것도.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봄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혜가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윤복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가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다혜가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시오. 윤복이 파란 덩굴 무늬 밥그릇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혜를 봤습니다. 이 그릇에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넷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조카가 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것들이 그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고집센 새댁과 느림보 나무꾼 이야기. 빚인 줄 알았던 것이 은혜였고 방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진심이었던 이야기. 그리고 깨진 밥그릇 조각 하나가 온전한 밥그릇이 되기까지 이야기. 가장 느린 사람이 가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장 고집센 사람이 가장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